6월 19일 목요일 정경희 클래식 2부 출발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에서는 전문가와 나누는 클래식 담소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이 주는 감동과 진심을 알아봅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전문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모시게 됐는데요. 북코리아에서 펴낸 클래식과 전쟁사의 저자이신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서청규 단장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가 어떻게 됩니까? 충성입니까? 단결입니까? 필승입니까? 충성이 맞죠? 아, 충성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충성. 와. 책 내주신 거 네, 제가 살펴봤거든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멋있던데요. 네. 이 전쟁사에 걸맞게 이 빨간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뤄서 그냥 한눈에 일단 디자인만 보더라도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저 북코리아 출판사에서 네. 굉장히 그 역점을 두고 예. 디자인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이 클래식 역사를 살펴보면 솔직히 전쟁 속에서 피어난 곡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또 집대성을 하셨는지. 처음에 네. 시작은 네. 뭐 이렇게 책을까지 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군에서 끝나고 전역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전쟁사 강의도 하고 이랬는데 네. 너무 학생들이 많이 조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를 전쟁사 얘기만 하면은 계속 졸 것 같아 갖고 네. 이걸 어떻게 좀 양념을 치자, 또 그거를 좀 재밌게 끌어가자 하다가 전쟁사와 관계된 이런 예술적 어떤 소재들,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도 해주고 간혹 음악도 들려주니까 훨씬 또 흥미를 갖고 졸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조금씩 자료를 모아오다가 지난번에 이제 좀 기간을 집중해 갖고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감히 단장님이 전쟁사 강의를 하는데 누가 존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학생들이니까 네. 또 학생들은 또 저희 자식 같은 친구들이니까 네.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런 졸고라는 거에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것도 들으면서 저도 그런 마음 때문에 감히 졸아 이랬었는데 사실은 또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다만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어떤 많은 좀 가르침을 주려고는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이 전쟁을 있게 되면은 전쟁을 꼭 맞이하게 되거든요. 지금의 어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또 이렇게 좀 되는 것들도 그런 전쟁의 연속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전쟁사 속에는 환경이 비록 바뀔지라도 전쟁이 갖고 있는 이치, 전리라고 하는데 그 전리라는 게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사를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전쟁을 알아야만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만든 학문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군사가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 네. 전쟁이라는 것을 뭐 근대 현대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아주 작은 개념에 예를 들면 먹을 것을 위해서 싸우고 물이 나오는 곳을 위해서 싸우고 이런 것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만 있고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쟁은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단장님 만나서 너무 즐거운데요.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싸웠겠지만 기억하고 있는 싸움이 이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이 책상에서 반을 가르면서 넘어오면 안 돼부터 싸움이 시작 아닙니까? 영토의 영토의 전쟁.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 뵈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해군을 네. 이제 전역을 했는데 진해에서 저희 처음에 기초훈련 받을 때 한 1,200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4살에 갔거든요. 네. 제 동기들은 이제 20살, 21살인데 제가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좀 큰 편이니까
1200명 중에 가장 그 대대장 훈병이 아, 돼서 네. 훈련을 받을 때 원래 이 정훈교육 받으면 솔직히 그때 많이 자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저는 대대장 훈병이니까 혼자 있으니까 앞에 네. 잘 수가 없어서 다 들었거든요. 네. 나중에는 이게 막 울렁거리면서 교육을 다 들으니까 어. 내가 지금 노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우리나라 국토를 지키고 군인이 돼서 네. 이 나라를 지켜야지 내가 지금 한강에 음악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2년 2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아니, 네. 네. 제가 오히려 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네. 그 칼에다가 썼던 네. 학문들 네. 다 공부하고 막 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야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학창 시절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십자군 전쟁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십자군 전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교 전쟁이죠. 네. 로마 카톨릭하고 또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한 이슬람 세력 간의 예루살렘 지역, 즉 레반트 지역이죠. 그 레반트 지역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7세기 그러니까 한 60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이슬람 세력이 늘어나면서 네. 그 지중해 동부 지역 거기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지역이 본래는 동로마 제국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던 지역인데 예. 거기를 조금씩 이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그 성지 순례하러 가는 거를 갖다가 약탈하거나 방해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고 이래 과정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로마 교황청에 전달이 됐고 더더욱이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동로마 제국하고 이슬람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그렇게 해서 충돌이 오래되니까 로마 교황청에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 우리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거를 로마 교황청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 결과로 교황이 당시에 성지 회복, 성지 순례자들을 보호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노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네. 야, 이 동로 저쪽에 예루살렘 저 지역에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약탈당하고 순례 한번 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냥 둬선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자. 그다음에 우리의 신도들을 보호하자. 이런 교황청의 구호 아래 1차 십자군 전쟁이 이제 1096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기간이 2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200년 내내 쉬지 않고 싸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1차 십자군 전쟁이 한 3, 4년 이렇게 진행됐고 네. 1차 십자군 전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전쟁을 하면서 피해도 생기고 네. 다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한 45년 지난 다음에 2차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그 뒤에 한 또 40년 지난 다음에 3차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만약에 1차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국가를 다시 거기에 건설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됐다면은 제가 볼 때는 2차, 3차 이후에 십자군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1차 십자군 전쟁에서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이 이 국가들을 갖다가 다시 또 공격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십자군 전쟁이 9차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한 200년간 간 거죠. 이야, 그 말씀 들으니까 마치 그때 시대로 지금 제가 돌아간 것 같은데요. 네. 단장님, 저는 단장님 수업에 도저히 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감나게 설명해 주시는데 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의 수업을 듣고 주무시는 우리 학생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 학생들 지금 다 장교로 인간해서 그래도 지금 전후방 각지에서 굉장히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베르디가 이탈리아의 베르디가 그쪽 지역에서도 십자군에 가담을 많이 했거든요. 예. 특히나 베르디가 있었던 것이 이제 롬바르디아, 그 롬바르디아 평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 일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출정하는 십자군들을 모티브로 해갖고
그 십자군들이 가서 활약을 통해서 1차 십자군이 전쟁이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도움을 줬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베르디가 롬바르디아인이라는 네. 이런 오페라의 어떤 그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1843년이니까 십자군 전쟁이 있은 후로부터 한 600년 그죠? 네. 600년이 지난 다음에 작곡한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이제 베르디가 이 곡을 작곡할 때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그 전에는 또 나폴레옹의 프랑스한테 또 지배를 받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곡을 작곡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군처럼 저렇게 일치단결해 갖고 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듯이 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몰아내서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어떤 국민적 열망과 이탈리아의 당시의 분위기가 반영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롬바르디아인이라는 이 곡인데 네. 이 곡은 당시에 이제 그 롬바르디아 출신의 시인이 있는데 그 토마스 그로시라는 그 네. 시인의 시곡 그거를 갖고 원본으로 해서 오페라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사막의 그런 오페라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뭐 들으실 이 곡이 2막에 나오는 그 아리아 부분인데 예. 요게 이제 안티오키아 공국의 그 저기 오론테라는 그 왕자가 당시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이쪽 카톨릭 십자군의 딸을 갖다가 사모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와, 우리 클래식 관계자분들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단장님이 이 전쟁사와 함께 곡을 설명해 주시는데 마치 베르디와 친구인 것처럼 친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했다면 아닙니다, 양해해 아닙니다. 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서청규 단장님의 첫 번째 추천곡 감상해 보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롬바르디아인 중에서 나의 희열을 쏟아넣길 원하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베르디 오페라 롬바르디아인 중에서 나의 희열을 쏟아넣길 원하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희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에서는 책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디자인 자랑을 좀 했었죠. 줌업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서천규의 클래식과 전쟁사 북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여러분 받고 싶으시죠? 방송 소감과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라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 시기에 노르웨이의 원정도 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황청에 가까운 프랑스 남부라든지 이탈리아 북부 이런 쪽에 그 원정도 많이 있었지만 저쪽 북부 지역에 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도 원정이 있었는데 노르웨이에서는 국왕이 직접 나왔습니다. 와. 그때 국왕이 이제 시구르 1세인데 이 1차 원정의 대부분이 지상을 통해서 그 아나톨리아 반도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지중해 그 연안 쪽으로 갔는 반면에 노르웨이는 대서양을 통해서 노르웨이가 본래 바이킹족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항해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대서양을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 갖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다가 그게 이제 노르웨이 그 십자군인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또 하나는 그 이슬람 세력들이 노르웨이가 그렇게 해상으로 올 줄을 몰랐습니다. 지상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상으로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잘 들어갔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왕국과 협력을 해갖고 그 당시에 이름이 시돈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거기도 이슬람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해갖고 시돈 세력들을 갖다가 거의 그 경멸을 시키고 예루살렘 왕국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 돌아올 때는 고생했다 해가지고 육로로 해갖고 이렇게 노르웨이까지 복귀한 그런 게 이제 노르웨이 십자군입니다. 그러면 그때 타고 갔던 배들은 어떻게 됐나요? 배들은 이제 그 사실은 그 항해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는 빈 배로 해서 이렇게 보고 올라오고 나머지는 이제 지상으로 편하게. 군에서 쓰는 배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네. 상선도 있고 예.
또 그런 어떤 옛날부터 바이킹족이 운영하던 그런 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통합적으로 뭐 한두 대가 아니니까. 이야, 예. 아니, 지금 얘기만 들어도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네. 전략적으로 군선이 아니라 네. 이렇게 상선을 타고 오면 눈치를 못 채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보급품이 많이 실려야 되고 예. 한두 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뭐 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보급하느냐가 전쟁의 관건이었습니다. 이야, 또 멀미도 그렇죠. 대단했을 텐데, 네네. 야, 전쟁을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또 격렬시켰다니 놀랍습니다. 자, 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그리그도 노르웨이 국왕이었던 시그루 1세를 위한 작품을 남겼죠. 네. 그리그는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음곡, 또 부스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희곡이나 이런 것들의 부스 음악을 많이 썼는데 요것도 그 비에른손이라는 그 노르웨이의 극작가의 그 어떤 희곡을 염두에 두고 부스 음악으로 작곡한 게 십자군 시구루라는 그 음악입니다. 네. 요 십자군 시구루라는 음악도 그래서 당시 시구루 국왕이 가서 영웅적인 모습으로다가 작전을 잘하고 다 군대를 이끌고 금이 환영했던 이런 것들을 상기한 십자군 시구루의 이 희곡 작품의 음악으로다가 했는데 당시 시구루 국왕의 나이가 18이었습니다. 18. 그러니까 예. 당시에 노르웨이 쪽에서는 시구루 국왕이 들어올 때 거의 영웅처럼 그 젊은 나이에 그 많은 병력을 이끌고 전쟁을 잘 치르고 복귀했기 때문에 영웅처럼 대접했고 그 뒤에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시구루 국왕에 대한 찬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고두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야, 그야말로 젊은 전쟁 영웅이었네요. 아, 그렇죠. 네. 자, 이거 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그의 시그루 모음곡 작품으로 56 사막장 충성 행진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그의 시그루 모음곡 작품으로 56 사막장 충성 행진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주시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345 쓰시는 분 서청규 단장님의 해박한 전쟁사 지식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딱딱할 수 있으나 결코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 적군과 졸음을 동시에 무찌를 만합니다. 단장님, 저희 애청자분들의 레벨이 이 정도입니다. 메시지 수준을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졸음 얘기하자마자 네. 바로 그거를 바레이션에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정 교수님의 수준에 맞게 이 청취자분들 수준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6514님, 이렇게 전쟁의 역사를 알고 들으면 클래식 음악이 10배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클래식 종사자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서청규가 떴습니다. 광민아님, 전쟁의 잔인성에 거부 반응을 일으켜 외면했는데 인류의 역사와 연결하여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 너무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앞으로 좀 이런 활동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상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쟁하면 네. 이 뭔가 이 거부감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단장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왜 전쟁 이 수단이 될 수 없다. 네. 예, 이런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이 저에게는 또 새로운 걸 네. 느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3년간 군복무를 하셨어요. 이 곡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들으셨겠지만 약간의 행진곡풍이고 네. 그다음에 어떤 전쟁터에 갖다 들어오는 개선 행진곡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적인데 이런 곡 들으면 저는 지금도 다시 저를 그 전쟁터에 보내더라도 뭔가 제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전역해서 있지만 가끔씩 또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도 참 직업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맥락이고 전쟁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전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노래를 들으면서도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전역하신 지 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지금도 항상 현장을 꿈꾸시는군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정경의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에서는 책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서청규의 클래식과 전쟁사 북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방송 소감과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그 유명한 백년 전쟁이 또 발발하죠. 네, 맞습니다. 1337년이니까 십자군 전쟁 끝나고 한 4, 50년 뿐이 안 지났는데 네. 그때부터 해서 한 116년 정도니까 1453년까지니까 또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돼 갖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백년 전쟁은 사실은 처음에는 프랑스의 왕위를 놓고 그것에 시비를 건 영국이 참전하는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개념으로 시작됐는데 프랑스의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영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그 프랑스의 지금 노르망디라든지 칼레라든지 이런 그 도보 해역과 가까운 지역이 이쪽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이때 당시에는 영국의 영토가 일부들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국의 왕조 중에 노르망 왕조가 있는데 그 노르망 왕조는 노르웨이로부터 온 노르만족의 이 도보 해협 이쪽을 건너가 갖고 건설한 왕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너가기 전에 있던 곳이 바로 노르만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들이 영국의 영토가 있었는데 이거를 프랑스가 자꾸만 잠식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토를 확고히 그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는데 왜 영국을 배제하느냐? 즉 그때 당시에 관계가 어떤 거였냐면 프랑스의 왕이 샤를 4세였는데 아들이 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촌을 갖다가 왕으로 지정을 했는데 영국의 그 에드워드 3세는 당시 이 샤를 4세의 여동생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촌지간 아닙니까 거기도. 근데 왜 친사촌만 그거를 그 왕위를 갖다가 지정을 하고 외사촌인 나는 배제하느냐? 아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게 이 백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이 거의 뭐 도보 해협을 지나와 갖고 예. 그 북부 지역의 그 항구를 다 공격해 갖고 파리 북부까지 와 갖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였죠.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거 뭐야? 그래서 전부 다시 반격을 좀 해가지고 영국군을 갖다 크래시 지역이라고 나중에 이제 크래시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북부 지역까지 이렇게 몰아낸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것은 영국군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 배를 타고 와서도 네. 거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프랑스군의 취약점을 영국군은 너무 잘 알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군은 당시에 석궁이라는 걸 썼습니다. 석궁은 뭐냐면 분당 한 3발에서 5발 나가는 그 발사 속도를 갖고 있고 예. 사거리는 한 50m 이내의 그 거리를 쏘는 겁니다. 예. 근데 영국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래서 갖고는 이길 수 없겠다 해갖고 분당 발사 속도가 10발에서 20발 나가는 거. 그러니까 3, 4배 정도 발사 속도가 빠른 거죠. 예. 거리는 2배 내지 3배가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100m가 나갔습니까? 그렇죠. 와우. 그러니까 발사 속도 빠르고 사거리가 넓은 석궁을 장궁을 쏘니까 프랑스군을 제압하기가 쉬웠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군은 중기병을 운영했습니다. 중기병이라는 게 뭐냐면 말에 갑옷을 굉장히 무겁게 두른 그래서 활을 쏘더라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두른 이 중기병을 중심으로 병력을 기동시켰는데 예. 영국군이 요거를 이용을 해갖고 프랑스군이 올만한 데는 장애물을 설치해갖고 말이 오다가 서게 만들고 그다음에 스면은 이 장궁으로다가 말을 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 기병이 떨어져서 말이 죽으니까 떨어지더라도 기동을 못하는 겁니다. 왜? 갑옷이 무거워서. 무거워서. 그렇죠. 말을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전술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영국군이 준비하다 보니까 뭐 프랑스군이 제가 볼 땐 거의 맥을 못 쳤습니다.
그 전술 기획자가 탁월했네요. 그렇죠. 에드워드 3세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군이 굉장한 준비를 해서 그래서 백년 전쟁의 전반부를 포함해 갖고 대부분을 영국 주도로 해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오를레앙이라는 곳까지 샤를 6세하고 그 추종 세력들이 몰려서 파리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저항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도 오를레앙이 포위돼 갖고 1년을 버텼는데도 이거 도저히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저항을 못하는 상황까지 해서 항복하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잔 다르크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잔다르크가 1429년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 신의 계시는 지금 프랑스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신의 계시를 받고 자기 스스로가 샤를 7세를 찾아가고 내가 전투 현장에 나가갖고 전사들을 이끌고 해갖고 영국군을 깨부수고 승리를 이끌겠다 하고 간언을 합니다. 청언을 합니다. 그런데 잔다르크가 이렇게 해서 온다니까 그 왕실에서도 이걸 내가 믿어도 되나 안 믿어도 되나 해갖고 샤를 7세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지 않고 신하하고 옷을 바꿔갖고 내가 신하의 옷을 입고 저 신하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 있고 신하가 네가 왕복을 입고 여기 앉아 있어 봐라. 얘가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잔다르크가 딱 들어오자마자 정확히 알고 신하가 있는 곳에 가서 샤를 7세한테 왕이시여 제가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말 신적인 존재구나 하는 생각에 잔다르크를 정말 전투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승인을 합니다. 테스트에 성공했네.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 단장님, 이거는 너무 파격적인 인사 아닙니까? 그러나 예.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지푸라기도 잡을 그런 상황이었고 위기 상황이라. 위기 상황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프랑스가 영국에 완전히 넘어가고 왕위도 뺏기고 모든 것이 끝나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잔다르크를 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잔다르크가 오를레앙 지역의 그 저항 거점에 가갖고 포위하고 있던 영국군을 갖다가 그 전사들을 갖다가 사기를 북돋고 해갖고 포위망을 뚫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새를 공격하고 영국군이 깜짝 놀랐죠. 영국군이. 이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잔다르크를 프랑스 시민들이 프랑스 군인들이 야 우리의 영웅이 드디어 나타났다 해갖고 왜 이제 어떤 것이 촉발이 되면은 사기나 전투력이 2배, 3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거침없이 그냥 또 북진을 해서 파리 북부 랭스 성당 있는 데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랭스 성당에서 결국 샤를 7세의 대관식을 함으로써 그동안 영국이 왕위를 일부 이렇게 갖고 있던 거를 샤를 7세가 내가 지금부터 프랑스의 왕이다 하는 대관식을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상황이 진행됐던 겁니다. 이 잔다르크가 잡혀서 화형에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9년에 그런 활동을 했고 네. 30년에 1430년에 너무 잔다르크가 이렇게 되니까 영국군하고 반군 세력들이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북부 저 파리 북부에 꽁페니어 숲에 우리가 지금 영국군하고 이 저항 세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잔다르크에 요청하니까 잔다르크가 그걸 거절을 못하고 포위망을 뚫고 구출을 하러 갔다가 함정에 걸려들어서 인질로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군한테 이제 넘겨지고 영국군이 재판을 통해서 31년에 화형을 처하는 거죠. 5월달에. 네. 당시에 보면은 영국군의 입장에서는 이 잔다르크를 마녀 또는 광녀 이런 걸로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잔다르크의 도움으로다가 샤를 7세가 대관식을 했지만 마녀의 그 이런 것들로다가 한 거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마녀로 몰아갖고
화형을 처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녀 사냥이네요. 마녀사냥,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이야. 흥미진진합니다.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단장님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빠져듭니다. 빠져들어. 자, 이 상황에서 곡을 하나 들어야 되는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앞서 베르디 곡 한 곡 더 저거 하고 싶은데요. 네, 베르디가 1845년에 바로 이때도 뭐 오스트리아 점령하에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잔다르크의 이런 용기를 우리도 본받자는 취지에서 오를레앙의 그 처녀라는 어떻게 보면 독일의 그 슐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1801년에 슐러가 쓴 시곡을 원본으로 해갖고 조반나 다르크라는 그런 그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것도 오페라 곡인데 곡의 서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조반나 다르코 중에서 심포니아, 리카르도 무띠가 지휘하는 뉴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조반나 다르코 중에서 심포니아, 리카르도 무띠가 지휘하는 뉴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소영님, 서천규 단장님의 말씀을 영상이 그려질 만큼 재미있게 풀어주시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현님, 역사도 재미있는데 클래식과 함께하니 아주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단장님, 이번에는 나폴레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폴레옹 등장으로 많은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시까지는 절대 왕정, 귀족 뭐 이런 어떤 절대 권력이 작용했는데 나폴레옹을 통해서 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민중의 어떤 자유와 평등 이런 가치들이 새롭게 구현될 줄 알았죠. 그러나 나폴레옹도 다시 황제로 즉위하고 또 되풀이하는 것에 굉장한 실망도 있었죠. 그러나 프랑스 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 내에서는 프랑스 민족을 전부 중심으로 해갖고 프랑스에 대항하는 주변국들의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 프랑스가 외부로다가 커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에 나폴레옹에 대한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은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에. 당시 나폴레옹은 러시아하고도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든지 이런데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남은 게 영국하고 러시아였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을 먼저 치려고 했는데 해상에 대한 것이 영국이 워낙 해안 그게 강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치게 된 거죠. 그런데 러시아까지 프랑스에서 거리가 2,500km입니다. 그러니까 기동하는 데만 2달에서 3달이 걸리는 거죠.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모스크바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불바다인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모스크바를 완전히 다 불태우고 했는데 이른바 청야 전술입니다. 예. 청야 전술이라는 게 상대 적군이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보급을 아무것도 현지에서 취득하지 못하게 다 태워버리고 철수하는 작전을 쓴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60만 데리고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동상과 추위와 배고픔 뭐 이런 것들로다가 거기에다가 또 게릴라들이 그 공격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올 때 한 20만 명이 넘게 죽었던 겁니다. 와, 40만 명밖에 못 왔군요. 그렇죠. 40만 명도 못 왔습니다. 네. 엄청난 손실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에 관련된 곡으로 차이콥스키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왔는데 네, 제 긴장이 좀 여기 와서 굉장히 편안해졌고 또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다만 저는 이렇게 했는데 청취자 분들께서 전쟁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거를 좀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그 마지막에 그 근본은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이고 교훈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제 생각에는 클래식에는 어떤 음악의 선율과 감동이 있고 전쟁에는 어떤 역사와 교훈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림이 단단합니다. 단장님, 벌써 저는 다음 주 목요일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방송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보내드리면서 차이콥스키 1812 서곡 작품으로 49를 마리스 얀 선수가 지휘하는 오슬로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려드리면서 EBS FM 정경의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음악 발췌로 들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클래식과 전쟁사 안에 들어가 보시면 QR코드로 또 끝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